가족에게조차 말하지 못한 진짜 실패 이야기. 나는 올해 64살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하는 이 이야기는 아마 당신이 끝까지 듣지 않으면 안 되는 이야기일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돈 때문에 무너진 사람이지만 동시에 돈 때문만은 아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자영업을 하다 실패했습니다. 그건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는 가게만 무너뜨린 게 아니라 내 자존심을, 내 결혼을, 내 가족의 시간을, 그리고 내가 믿고 싶었던 나 자신까지 모두 조용히 부서뜨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사업이 망하면 다시 하면 되지. 남자는 가장으로서 버텨야지. 돈 없어도 가족은 남는 거잖아. 그런데 내 인생은 그렇게 텍스트북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시 일어나지 못했고, 버티다가 무너졌고, 그리고 그 끝에서 아내와 아이들과 누군가와의 관계까지 엉켜버렸습니다. 내 이야기는 성공과 재기의 드라마가 아닙니다. 끝까지 버티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이고, 그래서 더 진짜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이걸 듣고 있는 당신이 나랑 비슷한 나이라면 어쩌면 당신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중간에 끊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나는 29에 처음 가게를 냈습니다. 프랜차이즈 커피숍도 아니었고 대단한 외식 브랜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동네 사람들 들락날락하는 작은 분식집이었죠. 사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원래 사업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말수가 많지 않고 숫자에 약했고 사람 상대하는 게 서툰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남자는 뭐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가슴 깊이 박혀있던 시절이었죠.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었고 나는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그래, 이참에 내 가게 하나 해보자. 힘든 것도 내일 하면서 힘들자. 아내는 반대했습니다. 여보, 대출까지 끼고 사업하는 건 좀. 나는 그 말을 그냥 불안해서 그러는 얘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나도 이제 한 번쯤은 해봐야지. 나는 내 자신을 과대평가했고 세상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가게는 처음엔 그럴듯했습니다. 손님도 들어왔고 단골도 생겼고 나는 매일 그래, 이 정도면 잘 되는 거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주 중요한 걸 몰랐습니다. 매출과 수익은 다르다는 것. 손님이 많아질수록 나는 기분이 좋아졌지만 정작 은행 잔고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죠. 재료비, 임대료, 공과금, 포스 사용료, 카드 수수료, 그리고 대출 이자. 나는 그 모든 걸 정확히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보고 싶지 않아서 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달 카드값이 많이 나왔어. 그때 나는 아내에게 화를 냈습니다. 아니, 왜 자꾸 걱정만 해? 지금은 투자하는 시기야. 그 말이 지금 돌아보면 참 잔인합니다. 걱정해야 할 사람은 아내가 아니라 나였거든요.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가게 앞 공터에 첫눈이 쌓이던 날, 나는 처음으로 내 인생의 장부를 천천히 끝까지 들여다보았습니다. 매출, 지출, 부채, 그리고 마지막 줄에 적힌 숫자.
마이너스. 깊고 길고 걷잡을 수 없는 마이너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장부 위에 엎드려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준 채 그냥 조용히 숨만 쉬었습니다. 숨을 쉬는데 마치 숨이 아니라 죄책감이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가게를 나가면서도 사람들 눈을 제대로 마주보지 못했습니다. 손님이 들어오면 웃는 얼굴을 지었지만 마음속에서는 계속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이미 끝난 장사야. 문제는 장사는 끝났는데 나는 끝났다고 말할 용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은 척, 멀쩡한 척, 가장인 척 하느라 점점 내 자신을 잃어갔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접자. 그 순간 나는 영문도 모르게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버텼는데 당신은 나를 믿지도 않는 거야? 그건 분명히 화가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나는 가게를 지키고 싶은 게 아니라 내 체면을 지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가장의 실패라는 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폐업 신고서를 냈습니다. 가게 간판이 철거 트럭에 실려 떠나가던 날, 나는 길가에 서서 그걸 지켜봤습니다. 눈이 천천히 내리고 있었고, 간판에서 빠진 나사들이 땅바닥에 굴러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쩔그럭, 쩔그럭. 그 소리가 마치 내 인생이 어딘가에서 풀려나가는 소리 같았습니다. 가게를 닫고 난 뒤 집으로 돌아온 밤, 나는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밥을 차려놓았고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부끄러웠습니다. 괜찮지 않은데, 전혀 괜찮지 않은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식탁 위 그릇에 비친 초라한 내 얼굴만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폐업 후에도 남은 건 빚이었고, 신용이었고, 그리고 부서진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가정이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한 건 대화는 줄어들었고, 표정은 굳어갔고, 그리고 나는 점점 더 집보다 밖에 오래 머무르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내 인생을 또 한 번 엉뚱한 방향으로 데려가게 될 줄은 그때의 나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집 안에서의 거리감, 집 밖의 온기, 가게를 정리하고 난 뒤 나는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집에 있으면서도 집에 있는 느낌이 들지 않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아내는 나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힘들었습니다.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그 말은 분명 위로였는데 내 귀엔 이렇게 들렸습니다.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는 동안 우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해도 결국 돈 얘기로 돌아오니까요. 생활비,
대출 상환, 공과금, 아이 학원비, 계산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죄책감의 목록처럼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아내의 표정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나를 원망하지 않아도 나는 이미 스스로를 원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이면 나는 거실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는 것도 아니었고 무엇을 검색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내 인생의 책임도 그렇게 흘려보낼 수 있을 것처럼. 그 무렵 지인으로부터 작은 물류 아르바이트를 소개받았습니다. 택배 상하차, 야간 근무, 시급제, 몸이 부서져라 일하면 그만큼 돈은 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자존심은 조금씩 삭아내려갔습니다. 야간 현장엔 나보다 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건 제가 들게요. 아버지, 무거워요. 쉬세요. 그 말이 고마우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 찌르는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아버지도 아니었고 아저씨도 아니었고 그저 쓸모가 애매한 노동력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일부러 집 근처 공원을 걷곤 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아내의 얼굴을 봐야 했고 그 얼굴을 보면 내 실패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나는 점점 집 안보다 집 밖이 더 편한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그 즈음이었습니다. 같이 일하던 사람 중 한 여자를 알게 된 건, 그녀는 나보다 조금 어린 50대 중반이었고 야간 근무가 끝난 뒤 자판기 커피를 마시며 잠깐씩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동료였습니다. 서로 허리 아프다, 무릎이 뻐근하다, 이런 얘기를 하다 어느 순간 가정사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튀어나왔습니다. 그녀도 말했습니다. 저도 집에 있어도 편하지가 않아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누군가가 내 숨결을 알아봐 준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외로움을 조용히 확인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말했습니다. 끝나고 밥이라도 드실래요? 나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망설임이라기보다 스스로를 설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냥 밥 정도야. 위로받고 싶을 뿐이야. 잘못은 아니야. 나는 그렇게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식당에서 마주 앉아 국을 떠먹으며 우리는 부부 이야기, 아이 이야기, 그리고 돈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가장이라는 게 늘 무섭죠. 나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고개를 끄덕였을 뿐입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업무 얘기, 근무표 얘기, 그리고 오늘 힘들었어요. 괜찮아요? 몸은 좀 어때요? 그런 안부 메시지들이 내 하루의 버팀목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알았습니다. 이 관계가 어디까지 가면 안 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 걸음씩
경계선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그 질문은 의심이 아니라 걱정이었습니다. 나는 대답했습니다. 야간이 늘었어. 몸이 좀 피곤해서 그래. 그 말은 절반은 사실이었고 절반은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거짓은 내 마음이 집에 없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먼저 잠든 뒤 나는 거실에 앉아 불 꺼진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밖 불빛이 희미하게 번져 들어왔고 그 빛에 비친 내 얼굴은 마치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그리고 속으로만 대답했습니다.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다. 외로움은 폭발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사람을 잠식합니다. 나는 가정을 버리려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가 버려지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몸부림이 결국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될 줄은 그때의 나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그날 결정적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들켜버린 진실, 그리고 너무 늦게 알게 된 것들.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야간 근무가 끝나고 우리는 평소처럼 근처 포장마차에서 해장국을 먹고 있었습니다. 비냄새가 섞인 습기와 뜨거운 국물 김이 올라오던 그 자리에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녀가 건넨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조금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먼저 그 선을 본 사람이고 나는 이미 그 선을 넘어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애써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야겠죠. 하지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내 심장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찢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각자 제자리로 돌아가기로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유난히 길거리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비에 젖은 가로등 불빛이 땅 위에 번져 있었고 그 위를 걷는 내 발자국 소리가 괜히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철썩, 철썩, 마치 나 자신이 어딘가로부터 멀어져 가는 소리처럼.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내 휴대전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비밀번호 몰라도 되더라. 그 말 속엔 분노도 눈물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아내는 스크린을 나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궁금하지 않아도 됐어. 이미 느끼고 있었으니까. 나는 변명하려고 입을 열었다가 그냥 닫았습니다. 어떤 말로도 그 밤을 지울 수 없다는 걸. 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랑 사랑이었어?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느낀 감정이 사랑이었는지 도피였는지 외로움의 착각이었는지 나조차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겨우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아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지금 듣고 싶은 거 아니야.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조용히 단 한 문장을 꺼내 놓았습니다. 당신이 힘들었다는 걸 왜 나한테는 말하지 않았어? 나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답이 아니라 진실만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가장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약해질 용기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 방 불이 꺼져 있는 걸 확인하고 아내와 나는 거실에서 마주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말했습니다. 다시 믿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 그 말은 이별 선언이 아니라 우리 사이에 생긴 깊이를 모르는 균열을 인정하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가슴 어딘가 깊은 곳에서 울음이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소리내 울지 못했습니다. 그저 손을 내리고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며칠 뒤 나는 야간 근무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녀와도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로도 마무리가 되지 않는 관계였습니다. 그저 살아온 삶의 무게가 잠깐 겹쳐졌던 두 사람이었을 뿐. 나는 병원에서 상담을 권유받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우울증이라기보다 상실감이 오래 굳어버린 상태네요.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잃은 걸까? 가게, 돈, 체면? 아니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감각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몇 달 동안 나는 한없이 느린 속도로 일상을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아내와는 짧은 대화부터 시작했습니다. 날씨 이야기, 가벼운 일상 이야기, 그리고 아주 긴 시간이 흐른 뒤에야 우리는 그날의 이야기를 다시 꺼낼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을 미워하고 싶지 않아. 그냥 당신이 조금 덜 외로웠으면 좋겠어. 그 말은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같이 오래 살아온 사람으로서 내 삶을 여전히 같이 견디겠다는 선택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로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건 한 번의 사건 때문이 아니라 말하지 못한 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어느 날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지금 나는 64살입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준 당신께 한 가지 말만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실패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말하지 못한 채 혼자 버티려다 무너집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부디 늦기 전에 그 마음을 누군가에게 건네주세요. 그게 가족이든 친구든 혹은 오래 알고 지낸 당신 자신이든. 나는 이제야 조금 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늦음이 완전한 후회로만 남지 않도록 오늘도 조금씩 천천히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